대한공경매사협회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시죠?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 법원경매, 실전경매고소 양성 패키지를 준비했습니다. 경매로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누구나 생각하실 것입니다. 단 한 번에 경매 고소가 될 수 없을까라고요. 그 대답은 될 수 있습니다. 도기한과 부자되기 과정은 이론 부분의 법원경매 최고위 과정과 실전 부분의 1:1 PT 과정 2회, 시세 분석, 명도 화법, 포커스 과정, 그리고 컨설팅 비용 100만원 할인권까지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가질 수 있는 과정입니다. 법원경매 이론과 실무, 그리고 실전 투자를 도기한 협회장에게 직접 배우면서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최고수가 되는 패키지. 도기한과 부자되기는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당신의 5년을 벌어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은 전 국민의 가난 탈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돈을 벌 수밖에 없는 확실한 재테크를 가까이 두고 엉뚱한 곳에서 애써 벌었던 돈을 날리는 어리석은 짓을 중단시키기 위해 만든 방송입니다. 법원 경매와 공매 지식은 물론 경제 상식을 주로 다루며 일방적 지식 전달이 아닌 쌍방향 소통을 중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기한입니다. 자, 오늘은 일요일이네요. 날이 따뜻합니다. 그간 이제 조금 한 주간을 이제 바쁘게 지냈는데요. 이제 할 일을 거의 마무리 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겨우겨우 이제 한 내일 정도에 답변을 해드리려고 하다가 한 이틀 된 질문들도 있고 해서 제가 지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지금 방송은 PT들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구나. 요렇게 공부를 하시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여성분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첫 번째입니다. 제가 3가지 메일을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중에 첫 번째 메일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벌써 자꾸 나태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뭘 한다는 것은 의지력이 없고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은 쉽지 않은 듯합니다. 어린애 마냥 당장 옆에서 혼내는 사람이 없으니 자꾸 늘어집니다. 나를 채찍질하는 게 쉽지 않아 걱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혼자서 뭘 한다는 게 쉽지 않죠. 예, 우리는 20살 때까지는 집에서 어른들에 의해서 반강제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죠? 또는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공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도 옛날에 느꼈던 건데, 대학에 왔을 때하고, 대학에 안 다닐 때, 즉, 고등학교 때의 어떤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모든 일을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학생이 되면,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면, 여태까지 간섭하던 부모님들도, 몇 시까지 좀 늦잠을 자더라도 잘 건들지 않고 놔두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이, 옛날에는 학교에 가면 선생이 가르쳤는데 지금은, 선생을 내가 찾으러 다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 나 잘났네 하고 있으니 다른 데하고 다르게, 선생도 구별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는, 국어 선생이 있다, 수학 선생이 있다, 또는 무슨 교수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선택권이 없었고, 굳이 선택을 할 어떤 필요성도 못 느끼고, 당연하게 가면 그 선생이 기다리고 있고, 이런 일로 살다가 성인이 되면은, 그렇지 않죠. 매사를 내가 결정해야 되고, 매사를 내가 결정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는, 정말로 어른 되는 연습을 하는 게 성인입니다. 그래서 20살이 넘으면 성인으로 분류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사회생활을 엄청 하다가 뒤늦게 경매라는 어떤 평생 교육 같은 개념에 강좌를 공부하고 배우고 기술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거나 대학 공부를 할 때처럼 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도공부를 해야 되고 스스로 자기 스케줄 관리를 해야 된다는 점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공부만 하면 되는 사람처럼 부모가 다 챙겨주는 그런 어린애들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 가정도 꾸려나가야 되고 스스로 돈도 벌면서 또다시 새로운 기술인 경매를 터득해야 된다는 것 또한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방송 중에 자기 관리도 경매 실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될 것 같으면은 특별한 자기 관리가 중요시 되진 않죠. 과거에 제가 고시 공부를 할 때 보면은 지금은 그 행색이 말짱하게 하고 다니고 정장을 하고 다니니까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 고시할 때 이 모습들을 보면은요, 난리도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밑바닥까지 본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조금만 트집을 잡아도 서로 짓듣고 싸우고 주먹질하고 술 먹다가 뒤집어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놈들도, 시험만 붙으면은, 점잖은 양 하고 다니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퇴근을 하거나 하면은 정말 난잡하게 노는 경향들이 있고, 밖에 나가서는 얌전하고, 안에서는 난장판이고, 이런 유로 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국가에서 월급을 주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냅둬도 되는 것이지만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떤 내가 노동하지 않거나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은 누가 돈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경매 공부를 통해서, 경매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고자 하신다면은, 필수적인 게 자기 관리고, 자기를 좋은 쪽으로 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2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어떤 물건 검색에 시간을 주지만, 실제로는 그 많은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심리적인 갈등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 관리 의지력, 채찍질을 해주거나 시시때때로 전화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셔요 라고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죠. 절대 항상 베이비가 돼버리면은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을 해보세요. 베이비, 애기가 돼가지고 어떻게 부자가 되겠습니까? 나태해지는 것을 스스로 관리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본가가 되고 부자가 되죠? 그렇죠. 자기 컨트롤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이 이렇게 뒤집고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을 설득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경매는 인생관이고 경매의 고수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부자가 된다는 뜻 이상의 훌륭한 철학을 갖고 있고 철저한 자기관리가 되는 사람이다라고 보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공부하고 자기 관리를 떼셔서 생각을 하셨다면,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기 바랍니다. 게으른데 어떻게 돈이 모이겠습니까? 그쵸? 게으른데 어떻게 돈이 모이며, 자기 시간 관리를 똑바로 못하는데 어떻게 돈을 모아서 부자로 살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사업자를 차려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누구에게 부지런해라라고 창의력을 갖춰라라고 잔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게으른 자나 자기 관리를 못하는 자는 인생이 한계가 딱 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 자,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관리하는 연습을 익히세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존 등기일이 표시된 물건은 어떤 의미인가요? 예. 보존 등기라는 것은요, 그 건물이 최초로 등기된 날짜를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별다른 뜻이 없어요. 아기가 태어나서 출생신고하는 것처럼 건물이 태어나서 출생신고하는 게 보존 등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시설을 낙찰받는다면 일반 주택과는 달리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특별히 없습니다. 명도가 힘들다거나 시세 조사 시 일반 주택이 아니라서 정확한 시세가를 알기 어렵다든가 하는 점은 없는지요? 예. 종교시설에 있어서 명도가 힘들다든가 또는 시세 조사할 때 일반 주택하고 좀 다른 점이 있는가? 예, 다르겠죠? 예. 명도가 힘들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어떤 PT분도 교회를 낙찰 받으셨을 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야, 교회는 명도하기 힘들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왜 우리가 무엇을 봐서 그러냐면은 과거에 그 이단들 있죠? 이단들을 종교 취재를 하면 방송사에 와서 때로 행동하는 것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떼거지로, 어거지로 명도에 임하지 않거나 방해를 할 경우를 두려워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자신들의 어떤 종교의 철학을 건드려서 그런 것이고, 요거는 당연하게 국가가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인정한, 즉, 자본주의 국가고 사유재산제도 속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합법적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정도로 미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명도가 더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시세 조사할 때 정확한 시세를 알기 어렵다. 예,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정확한 시세라는 건 존재하진 않죠. 우리가 시세 조사 단계를 아직 안 들어가셔서 나타날 수 있는 질문이고요. 시세 조사 단계를 거치시면 정확한 시세라는 어떤 고정적인 시세는 없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세라는 거가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에게 전화를 할 때 들리는 얘기는 공인중개사들은 늘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제 누가 얼마에 팔았다라는 정보에 기반으로 해서 그 물건은 어느 정도는 힘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또 그 물건은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즉 어바우트 개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매매 사례가 많지 않는 종교시설이라면 당연하게 정확하게 뭐라고 말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어떻게 시세 조사를 해야 되는가? 그런 경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늘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시니 존경스럽고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지금 보니까 송년회를 지금 회비를 안 내신 것 같으니까 신속하게 내주세요. 그때 우리가 만나서 놀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 질문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기하늘 회장님. 유래독이 생각보다는 시간이 걸리네요. 완료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질문은 5개씩 모아서 올리겠습니다. 1번, 명도 확인서와 이사는 동시 이행인데 명도 확인서를 미리 써주고 공증받는 방법은 있는지요? 예. 우선 이분은 머나먼 남쪽에서 이렇게 학습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우선은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걸 보면은요. 다소 경매 경험이 많이 좀 있으시거나 경매 학원을 여러 군데를 다니신 경향들이 있어 보이는 질문들입니다. 우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매에 있어서 명도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잘. 그리고 명도는 거의 다 대화로 하는 법을 쓰는 게 옳습니다. 그게 대한공경매사협회에서 권하는 경매 기술이고 경매의 품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도 확인서와 이사는 동시 이행인 게 분명하죠. 예, 비워야지 명도 확인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명도 확인서를 써주고 공증을 받느냐? 공증이라는 것은 그냥 계약서를 쓰고 그거를 공적인 기관, 즉 공증 사무실에서 공증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통상 공증을 받는 이유는 판결을 기피하고 판결을 하거나 재판을 하게 되면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증을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만 그렇지만은 저도 명도 확인서를 써주고는 각서 형태로 그 이행을 강조하거나 주장하는 바는 있었지만 공증받은 적은 없습니다. 굳이 이렇게 돈 들여가면서 하는 거는 상당히 이제 비추고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즉, 집을 나가는 사람한테도 공증하게 공증사무실로 나와라, 라고 하면은, 거기까지 수행해서 결과를 얻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약간의 빈정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점, 기억하세요. 반발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공증받는 거야 양자가 동의하면 무조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위장임차인에 대해 강의를 들어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친척이나 경매 개시일 전후로 전입되어 있으면 위장임차인일 가능성이 있고, 임대차 관계가 성립되려면 계약서와 금전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위장임차인일 경우 계약서를 가짜로 쓰고 실제 금전관계가 없는지, 개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는 방법은 없는지, 이외에 위장임차인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예. 이거는 저번 질문 방송에서 답변을 해드렸죠. 친척이나 경매 개시일 전후로 전입이 되어 있으면 위장임차인일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은 제가 최근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가짜인데 진짜인 것처럼 행세하려고 들어온 게 위장인 것이죠. 그렇지 않고 질문을 해주신 분께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친척집에 전입을 하고 어떤 사유가 있어서 전입했다가 어디를 나가거나 또는 전입이 유지된 상태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아무 생각도 없고 누구에게 돈을 뜯어낼 어떤 의도도 없는데 낙찰자라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는 당신이 위장임차인 아니냐라고 말을 하게 되면 얼마나 골 때리겠습니까? 위장임차인이라는 것은 임차인인 것처럼 포장하는 게 위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친척이라는 사람은 임차인이 아닐 수 있는 거는 맞지만 위장임차인인 것은 아닌 것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위장임차인이라는 것은 어떤 악의를 품고 지가 임차인인 행세를 하는 게 위장임차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용어의 혼동의 부분은 정확한 어떤 사실관계를 왜곡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장임차인 경우에 계약서를 가짜로 쓰고 실제 금전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예, 아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이런 위장임차인하고 어떤 집주인들이 둘이서 계약서를 짜고 쓴다면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금전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가 알 방법은 없죠. 우리가 알려면 위장임차인임을 주장하고 배당 배제를 신청한 연후 그 사람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하다 보면 위장임차인이 자기가 진짜 임차인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계약서와 금전거래를 입증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그 외에 어떤 별도의 조사법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3번. 동대문 조합상과 같이 어떤 조합에서 관리되는 상가는 매입하지 말라고 들은 것 같은데, 이유와 예로 이 외에 어떤 상가가 있습니까? 예, 주로 이제 거대형 복합상가 있죠? 우리가 거대하다라는 뜻은 밀리오레 같은 유의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골에 있는 10층짜리, 9층짜리 이런 거를 거대하다고 표현하지 않죠. 그냥 한 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걸 보고는 거대하다 안 합니다. 그렇죠. 이 이유가 뭐냐? 예, 통상 관리비가 좀 세죠? 예, 거대하다 보니까, 실제 평수보다, 관리비를 계산하는 평형수가 훨씬 더 큽니다. 그 다음에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요, 더더군다나 이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소유자가 어떤 세를 들일 때, 경쟁업종을 들이지 못하는 등 어떤 영업이죠. 예, 임차인을 들이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불리한 점이 좀 많이 있죠. 간섭을 좀 많이 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대부분 대형이다 보니까 공실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건물을 짓고 분양을 해주고 나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본전만 뽑으면 된다, 수익만 벌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만, 그거를 분양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세입자를 맞춰야 되는 게 가장 힘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꼴에 큰 상가다 보니까, 경쟁업종을 제한을 두게 되고, 그 큰 건물에, 다른 층에서 이 업종을 써버리면, 나는 또 그 업종의 임차인을 들이지 못하는 등, 그런 형태로 간섭을 좀 많이 받지요. 그 다음 보면, 그리고 세입자를 들이거나 나갈 때도 항상 좀 간섭을 많이 받습니다. 즉, 그 말은 뭐냐면,
공실도 많다라는 것은 매매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세 들이는 것도 힘들고, 그 외에 또 다른 원리로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우리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이런 대형 그 어떤 상가들, 관리단이 세거나, 이런 어떤 관리 부서가 굉장히 매몰찬 경우, 이런 경우에는요, 그 사람이 관리단이나 관리조합이 오히려 소유자의 어떤 상전 행세를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별로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죠. 가장 큰 차이는 결국 가장 큰 어떤 것은 임대를 냈을 때 간섭이 많고 임대를 착착 맞추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독립형 소형 상가 형태가 오히려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물건 중에 토지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지 계획 인가를 득한 토지로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보상은 받는지 가치가 있는지요. 예. 우선 이제 환지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내가 어떤 이제 지역들이 보면은 그 지역의 어떤 우리가 개발을 할 때는 통상 소유자에게 땅을 매입하고 소유자들을 내보낸 연후 땅 소유자가 개발을 해서 개발 이익을 남기는 게 일반적인 예입니다만은 그러다 보면 해당 부지를 전부 다 토지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수용가가 늘지 않습니까? 비용이. 그래서 그 비용을 줄이는 가장 큰 방법은 뭐냐면 땅 주인한테 야, 네 땅은 네가 가져. 그렇지만은 내가 다 개발을 해서 이쁘고 아름답게 이렇게 필수 시설 좀 넣고 도로도 좀 넓히고 계획적으로 이렇게 한 연후 땅 가격이 오를 것 아니냐. 그러면은 옛날에는 1000평에서 할 만한 값어치가 500평만 줘도 네 옛날 그 시세보다 더 할 거니 지역도 살기 좋아지고 그러니 환지 방식인 어떻겠니라고 꼬시는 것이죠. 그거를 환지 사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환지는 토지 소유자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다만 토지의 규모가 좀 바뀌겠죠. 예, 평수가 좀 줄어서 이쁘게 정리된 토지를 나눠주는 것을 환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물건이 이렇게 환지 계획을 득한 토지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보상을 얼마나 받고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이제 보상의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당 관청에 물어보시면 되겠고요. 가치가 있느냐, 예. 아무래도 환지 계획을 세우는 것은 통상 그 인근에 개발 사업이 들어오기 때문이기 때문에, 적어도 현재 사업 부지, 현재 상태보다는 개발이 들어온 연후에 땅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치는 있는 일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5번 토지 별도 등기나 대지권 미등기가 있는 물건은 깊은 공부를 한 다음에 도전해야 되는지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예, 그냥 사시면 됩니다. 대지권 미등기라는 것은 등기가 아직은 안 됐다는 얘기지 대지권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등기는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사실 때 최초 시작 가격이 감정가랑 같다면 그 감정가 안에 토지와 건물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다면 바로 이런 상황에서는 대지권 미등기 있는 물건을 매입하셔도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별도 등기. 예, 토지 별도 등기는 그 집합 건물이죠. 예, 아파트나 빌라, 다세대, 상가, 오피스텔 이런 류의 것들에 있어서 대지권화 되면 토지라는 등기가 없어야 정상입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토지에 별도로 어떤 그 부담이 있는 것을 토지 별도 등기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토지에 별도의 부담이 있는 것은 우리가 낙찰을 받으면 우리가 그 일정 부분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담을 지고 추가 돈을 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자,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토지에 별도 등기가 있어도 그 특별 매각 조건에 토지 별도 등기를 인수하라라는 말이 없다면 사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네, 그렇습니다. 역시 송년회 가입 안 하셨죠? 아직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편지입니다. 협회장님 질문이 있어요. 2013 타경 18442. 사건 번호는 제가 검색하진 않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질문을 하실 때, 질문 어떤 제목에 PT 누굽니다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번 메일 같은 경우에는 제목에 아무것도 없이 질문이 있다고만 했다 보니까, 제가 그 다른 편지함으로 들어가 있고, 그냥 뭐 제목도 없길래 그냥 읽어보지도 않았던 편지 중에 하나인데, 제가 뒤늦게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에는 이제 성함하고 이런 걸 좀 써주시면 감사할게요. 자, 다세대 빌라 건물인데요.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고 대지권이 11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에 보면은 토지 별도 등기 있음, 대금 지급기한 이후 지연이자는 연 2할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토지 별도 등기는 제가 알기로 낙찰 후 토지에 대해서 미납금이 있으면 납부 후 토지 등기도 취득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말은 제가 도통 알아들을 수 없는 멘트가 되겠습니다. 토지 별도 등기라는 게 낙찰 후 토지에 미납금이 있다면 토지 등기도 미납금이 있다면 납부 후 토지 등기도 취득한다. 그냥 토지 등기는 원래 취득이 되는 겁니다. 토지 별도 등기라는 것은 토지에 대해 미납금이 아니고 토지에 있는 일정한 부담, 즉 압류나 가압류, 근저당, 가처분 뭐 이런 류의 것들을 토지 별도 등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납금이라는 표현은 좀 틀리고요. 일단은 토지에 어떤 부담이 존재하면 그 부담을 제거하면 온전하게 취득하는 것이죠. 예. 이 물건은 그걸 설명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료가 따로 있고 토지는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인지, 그럼 왜 대지권은 표시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맞습니다. 대지권이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것 또한 토지는 내가 취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토지 별도 등기라는 것은 토지 위에 별도의 부담이 존재한다는 뜻이고, 그럼 그럴 경우에 우리 낙찰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토지 별도 등기가 있을 때는 별도 등기를 인수하라라는 판사의 특별 매각 조건이 있으면 인수고 없으면 인수가 아니게 되겠습니다. 쉽죠? 쉽죠? 자, 오늘은 우리 PT 분들의 질문이 세 가지입니다. 하지만 이제 큰 굵직한 거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하나 낱낱이 소개하면 깊고 긴 것도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지금 말씀드린 건 짧지만 지금 말씀드린 정도면 충분한 해답이 되고 어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걸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날이 좋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한국을 지향하는 큐어코리아에서 전립선으로 고생하는 남성과 수족냉증으로 고생하는 모든 분들에게 희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볼케이노 파워, 미국 FDA OTC로 등록된 상품을 소개합니다. 최근 전립선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배뇨불쾌감으로 새벽에도 몇 번씩 잠이 깨는 분들, 평상시에도 배뇨장애로 스트레스가 차고 넘치는 분들, 손발이 차서 여름에도 고생하는 분들, 볼케이노 파워는 이런 급성 전립선 질환이나 그에 따른 배뇨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의 많은 임상체험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질환으로 인한 배뇨장애로 고생하던 한 남성분은 복용 후 증세가 즉각적으로 크게 개선되었다는 의견과 함께 남성의 자신감을 함께 되찾게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수족냉증으로 인해 몇십 년 동안이나 여름에도 양말을 신던 한 여성분은 복용 후 단기간에 신던 양말을 벗어던질 정도로 탁월한 효과를 보셨다며 감탄하셨습니다. 이런 만큼 볼케이노 파워는 오직 남성분들에게만 권해드리는 제품이 아닌 여성들에게도 매우 반가운 제품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볼케이노 파워는 안전한 한방 생약 원료로만 만들어져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 까다로운 미국의 FDA OTC 심사를 거친 제품인 만큼 안전성에 있어서는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현재 주식회사 큐어코리아는 미국 유럽에서 한국 돈으로 33만원에 판매하는 볼케이노 파워를 파격적인 가격으로 한국 볼케이노 체험단에게만 제공합니다. 볼케이노 체험단 참가를 지금 서두르세요.